있다. 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 기준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용적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심화 강의 제4강이 되겠습니다. 심화 강의 4강은 교재 페이지 55쪽 가운데 5번 건축 허가의 취소입니다. 건축 허가의 취소 매우 중요합니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즉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째,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 허가 받았으면 빨리빨리 착수하란 말이죠.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취소인데, 주의할 것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두 번째, 착수는 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 보일 때. 착수는 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도 역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본에 있어서 기간 내 착수에 있어서 연장할 수도 있어요. 1년 정도 범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보통 착수는 몇 년이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박스 안에 1년입니다. 보통은 1년이고, 다음은 예외적으로 공장이 2개 있는데 산업 집적 활성화 이에 의해서 공장은 3년이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에 의한 거는 2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 내 착수하고, 산업 집적 이건 3년 내 착수해야 되고, 농지 전용 이거 받은 건 2년 내 착수합니다. 공장인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연장 1년까지 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 허가의 거부입니다. 허가의 거부는 뭐냐면 원래 원칙적으로 이 건축하는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법규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위락시나 숙박시설, 여관이나 이런 거 어떤 술집 같은 거 있을 때. 그래가지고 교육환경이 안 좋을 때. 두 번째, 상습 침수지 같은 거 이런데. 그래서 지하층 같은 데다가 세를 줬는데 맨날 물 찬단 말이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이 골치 아파요. 맨날 뭐 도배비 뭐 지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허가를 안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7번째, 허가의 제한입니다. 옛날에 이게 많이 나왔어요. 허가 제한이 많이 나왔는데, 허가 제한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제한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때도 있고, 또 하나 누가 제한할 때도 있냐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입니다. 특강도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때도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하는 겁니다. 국토 관리를 위해서. 이때 주무부 장관,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등이 요청했을 때 이때 허가권자한테 시켜가지고 허가를 제한하거나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여기 허가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착공도 제한할 수 있어요. 허가 받은 거에 대한 착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도 제한할 수 있다. 왜? 지역계획이나 도시경계획이 필요하면 이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나 이미 허가받은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차입니다. 제한할 때는 어떻게 하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3번이 핵심입니다.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즉 2년이다. 다음은 연장 1회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제한할 때는 어떻게 하냐? 상세하게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되고 통보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여섯 번째, 특강도가 제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는 특강도가 제한해놓고 사후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기 전에 특강도가 이 시장, 군수순장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기 전에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한테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6번입니다.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해놓고 즉시 보고합니다. 사전 승인 아닙니다. 특광도가 제한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사전 승인이 아닙니다. 제한해놓고 즉시 보고합니다. 이때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 이거 너무했잖아. 그럴 때는 해제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허가의 제한은 제가 기본강의 할 때 자세히 해드렸어요. 근데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다시 잘
잘 짚어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어서 옆에 57쪽 제4절 허가의 특례 공용 건축물 건축 이것도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걸 지을 때 어떻게 하냐? 짓거나 대손할 때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냥 허가권자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허가받은 걸 봅니다. 신고하는 걸 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네끼리니까 따로 허가 신고하지 않고 협의하면 허가 신고받는 걸 본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사후통보. 원래 건축물을 다 지었으면 뭐 받아야 되죠? 사용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용건축물은요. 사용승인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다 끝났으면 지체 없이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신고대상.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거의 9문제 정도? 7, 8문제, 최소한도 7, 8문제 정도는 나왔어요. 이 신고대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역시 올해도 유력하다 보게 되는데 이 신고대상은 뭐냐면 원래는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받을 거를 특별한 경우 좀 작은 거, 좀 경미한 거 이런 거 신고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우리가 건축법에서 얘기하잖아요. 항상 누가 제일 많다고요? 그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신고하면은 허가 받은 걸 본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청장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신고대상 그 박스가 되게 잘 나오는데 이걸 제가 기본강의 할 때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이건 아주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기본강의 할 때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봅니다. 1번에 받으면 작게 85제곱미터 이내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증축, 개축, 재축입니다. 다만 3층 이상 건물에는 거기에 합계가 10분의 1 인일 때만 한정하고 두 번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분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신고합니다. 여기선 도시지역은 빠집니다. 도시지역은 빠집니다. 그리고 또 뭐도 빠지냐? 기역, 니은도 빠집니다. 지구 단위 계획도 빠지고 방제지구 등 재취약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 A, 방제지구, B, 붕괴임지역 이런 것도 빠집니다. 넘어가서 세 번째 대손입니다. 원래 대손도 허가받아야 돼요. 그럼 다만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는 신고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손, 특별한 대손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손만 뭐 한다고요?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거,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등등. 주의할 것은 이 대손 6가지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대손 용어 정의할 때 어떻게 되냐면 원래 대수선 용어 정의할 때 앞에 문장은 뭐였냐면은 앞에 문장은 증설, 해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뒤에 문장은 뭐였죠? 수선, 변경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경우에 앞에 문장은 증설, 해체, 뒤에 문장은 수선, 변경인데 여기서 신고하는 대손은 어떤 것만 해당하냐? 이 수선만 해요, 수선. 수선만 해당합니다. 거기 보면 읽어보세요.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 내력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거. 변경 안 들어가죠. 증설해체 안 들어가죠. 수선하는 거. 두 번째,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등등 해서 비읍 보니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거 이렇게 나가죠.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이죠. 거기 연면적계 100제곱미터 이하, 높이 3m 이하 많이 나왔어요, 이거. 높이 3m 이하 증축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미음에 농업수산업 할 때, 면적 계산할 때, 거기 면적 외울 때 창고는 200이고 그 다음에 축사, 작물재배사는 400 이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는데 축사, 작물재배사 뭐로 끝났죠? 4로 끝났죠? 400 그런 얘기입니다. 창고는 반뚝 잘라서 200이에요. 그렇게 외우시면 됐습니다. 어쨌든 57쪽 밑에서부터 58쪽까지 박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문제 아주 잘 나오고 올해도 역시 유력합니다. 이어서 2번, 58쪽 밑에 2번입니다.
신고했다. 언제 착수하냐 그런 뜻입니다. 신고는 1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신고 이력이 없어집니다. 취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취소 안 해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1년 내. 그리고 연장도 없습니다. 연장도 없습니다. 이건 신고는 1년 내 착수하라. 연장 없고 안 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어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거기 59쪽 위에 1번 변경 전 허가신고. 이건 별건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가 허가사항 정도면 변경할 때도 허가받으면 되고 신고사항은 변경할 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볼까요?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이 전에 허가 또는 신고하라. 누구한테? 잘 모르면 누구?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허가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은 예외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1번. 받으면 이렇게 85점부터 초과하는 보험이다. 그대는 허가받고 85점 초과하니까 허가받고 나머지 신고하고. 두 번째, 신고로서 허가를 가납하는 거다. 이건 역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주, 공사 시공자, 감자를 변경했다. 이때도 역시 신고하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괄 변경 신고사. 이것이 약간 중요합니다. 일괄 변경 신고사항이 약간 중요한데, 좀 봐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본과 할 때도 좀 봐드렸어요. 여기서 할 건 뭐냐면 신고하는데 나중에 일괄해서 신고합니다. 모아서. 그러니까 그 사안 자체가 참 아주 경미한 경우입니다. 언제 신고한다? 사용승인 시정할 때. 누구한테? 허권자한테. 몇 가지? 거기 모두 5가지인데 여기서 이렇게 객관식이 나올 테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1번에 변경하는 받음 자체가 얼마냐면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85제곱미터가 아닙니다.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즉 분수가 나오면 10분의 1. 분수가 나오면 10분의 1. 그 다음에 미터가 나오면 1미터, 1미터 이내, 1미터 이하 이렇게 찾으면 돼요. 분수가 나왔다. 10분의 1입니다. 높이나 그 다음에 미터, 높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위치 같은 거 나오면 1미터 이내, 1미터 이하, 1미터 이내, 1미터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이 정도 해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혹시 나와도 잘 나오진 않지만 혹시 나와도 우리가 보험 드는 셈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받은 문제 할게 50제곱미터 이하. 분수가 보이면 10분의 1 이하가 원칙입니다. 미터 보면 1미터 이내가 원칙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대손이 들어가 있죠. 대손에 해당할 때도 역시 일괄 변경 신고사항이네요. 그거 좀 다루면 됩니다. 그거. 이어서 제5절 가설 건축물 중요하죠. 가설 건축물은 항상 나올 수 있어요. 항상 유력합니다. 이놈은. 유력한데 말이죠. 일단 가설 건축물도 2가지가 있어요. 허가받는 게 있고 신고하는 건데 이것도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누구한테 갈까요? 허가 신고. 가설 건축물 누구한테 허가 신고 간다? 누구한테 간다? 그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갑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받으러 가는 경우 있고 신고하는 거 있다. 그분들한테 갑니다. 첫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거 허가받습니다. 그분들에게 허가받는데 이 허가받는 건 뭐가 나오냐면 도시군객시설, 도시군객시설이죠. 이렇게 도시군객 나오면 허가받는 겁니다. 됐고, 다음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인데 거기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하고 A, B, C,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허가를 갖다가 안 내주는 경우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은 허가를 안 내준다. 기억 왜 안 내주는가? 거기 도시 군객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에 위반될 때. 두 번째, 4층 이상일 때. 세 번째, 밑에 ABCD, 거기 ABCD입니다. 리을은 약간 앞으로 빼야 되겠죠? 리을은 약간 앞으로 빼고 ABCD를 갖다가 안 지킬 때도 역시 안 내줍니다. 첫째, 존칭하는 3년 이내에 됩니다. 넘어가면 안 내줍니다. 다만 연장할 수도 있고 전기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를 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할 것. 그래야 내줍니다. 즉 인제 전기를 갖다가 전봇대에 심거나 인제 수도관 믿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내줍니다.
세 번째, 공동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 목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분양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분양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면 임시로 짓는 거거든요. 이거 어차피 철거할 거예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내주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 밖에 이 법이나 즉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을 위반했다. 이럴 때도 안 내주게 되죠. 그래서 안 내주는 것들입니다.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안 내주는 사유다. 특별히 A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것. 철근 들어가면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어야지 내주는 거예요. 아니어야지 내주는 거예요. 너무 튼튼하면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단단하면 안 내줍니다. 그겁니다. 그것이 A입니다. B는 3년 이내에 대해 3년 넘으면 안 내준다는 얘기고, 그것이 그걸 지켜야 A, B, C, D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지키면 안 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허가 대상이고 이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도 누구한테 갈까요? 역시 그분들한테 간다. 신고할 때 그 대상되는 겁니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상거침물 등등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신고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61쪽 박스입니다. 다 외울 건 아니고요. 간단히 몇 개만 봐드릴게요. 거기 동그라미 4번 봐드립시다. 전시를 위한 견본특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거. 이게 뭔 소리냐면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면적이 그 제한이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다 신고 대상입니다. 면적 따지지 않고 전시를 위한 견본특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거. 모델하우스. 근데 예를 들어서 경비실 같은 건 면적 따집니다. 몇 번이냐면 거기 6번 같은 거. 동그라미 6번.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서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너무 크면 안 해줍니다. 경비실 같은 면적 제한 받습니다. 10제곱미터 이하일 때 신고하는 겁니다. 가건물. 근데 모델하우스 즉 견본주택은 면적 따지지 않고 신고합니다. 누구한테?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맨 밑바닥입니다. 61쪽 밑에 제가 약간 빨리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 강의 할 때 자세히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61쪽 밑에 보면은 거기 존치기한입니다. 신고하는 것의 그 존치기한은 3년 이내입니다. 다만 거기 공사용인 경우는 해당 공사 완료까지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원칙은 3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신고하는 게 원칙으로 3년 이내입니다. 허가도 원칙으로 3년입니다. 허가도 원칙적으로 3년이죠. 60쪽에 나오죠. B에 나오죠. 60쪽 가운데 B에 나오죠. 신고도 3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근데 둘 다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연장할 수가 있다. 봅시다. 연장 62쪽 가니까 연장 나오죠. 근데 미리 연장 통지합니다. 즉 연장하세요가 안내장 보내준단 말이죠. 복지행정청, 서비스행정청에서 누가 그분들이 그 건축주한테 보내준단 말이죠. 언제 끝납니다. 미리 연장하세요라고 며칠 전까지 만료일 30일 전까지 만료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만료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어떤 내용을 내줄까? 첫째, 존칭한 만료일 언제 끝납니다. 둘째, 연장 가능 여부 연장됩니다. 안 됩니다. 세 번째, 이거 뭐냐면 공장입니다. 공장인데 당신 공장 지난번에 가건물 한 거 연장될 수 있어요. 이렇게 통보한단 말이죠. 세 가지입니다. 연장될 수 있어요. 공장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청해야 되죠. 연장 신청하는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허가는 뭐냐? 허가 대상물은 허가 신청해야 되겠죠. 며칠 전? 14일 전. 신고는 7일 전. 꼭 외우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주관식 단대평 나올 수 있습니다. 허가는 14일 전, 신고는 7일 전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장 특례입니다. 아까 위에서 당신 공장 연장될 수 있다고 통보하는 거 있죠? 요거는 말이죠. 가만 놔둬도 연장된다는 얘기예요. 가만 놔둬도 연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공장 그 건축주가 나 공장 싫어 이제 안 할래. 그냥 안 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 존치기간을 연장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나 안 할래요 라고 통보하지 않는 이상은 연장한 걸로 봅니다. 연장한 거. 그래서 우리 62쪽 밑에 3번 공장에 설치한 가건물의 존치기간 연장 특례는 뭐냐면 아까 위에서 당신 공장 연장될 수 있어요 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연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연장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싫을 때 안 할 때만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냥 놔두면 저절로 연장되는 특권을 준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특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누구한테 하는 거이다? 그분들한테 하게 되겠죠. 그분들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가설건축물 대장. 우리가 일반 건축물도 대장 있잖아요. 근데 이 가건물도 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관리할까요? 가보니까 그분들이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그분들입니다. 건축법은. 읽어볼까요? 그분들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수신고 받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대장을 기재하여 관리하려 했는데 이때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의 일부 규정의 부적용. 가설건축물은 일부 규정을 갖다가 제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아세요.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이어서 제6절 기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건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취지를 잘 말씀드렸어요. 즉 사전 결정하면 4가지가 의지되죠. 또 건축허가 받으면 21가지가 의지되죠. 이렇게 의지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한테 협의하잖아요. 그러면 15일에 의견 줘야 되는데 이거 의견을 빨리빨리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모입니다. 그 관계 공무원들이 이걸 갖다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다 그랬어요. 자세한 거 64쪽에서 봅시다. 보니까 64쪽 위에 가보니까 허가권자는 일괄협의 받으면 10일 이내 그러니까 일괄협의를 건축하든가 혹은 사전결정 받으면 10일 내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개최하는데 그럼 이제 공무원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모이라고 며칠 전에 통보하냐? 2번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3일 전까지 개최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3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해요. 의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가서 며칠 내 5일 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갖다가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된다.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네, 그 정도. 요 절차 있죠? 요 날짜 좀 10일, 3일, 5일. 요거 좀 참고로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 이것도 기본강의 할 때 제가 취지를 잘 말씀드렸고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큰 건물 짓다가 중도에 서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 또는 위험하고 안전관리. 그래서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중단할 때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안 지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좀 큰 건물 질 때는 돈 몇 개나 이겁니다. 돈 몇 개나 이게 바로 안전관리금 예치입니다. 2번. 이 안전관리 예치금을 갖다가 일명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예치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치금은 도대체 얼마나 크게 질 때 예치금 유치하느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권자가 얘기합니다. 야, 너 돈 좀 몇 개나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중단할까 봐. 얼마를 몇 개나 하고 있냐면 밑에 질바닥입니다.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0제곱미터 이상 1%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화식도 나올 수 있고 저리도 나왔어요. 단타평도 나올 수 있고요. 또 객관식 나올 수 있고요. 중요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1% 이게 핵심 용어예요. 다만 가운데도 좀 봐드릴게요. 근데 맡길 때 현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라고 되어 있죠. 현금뿐만 아니라 보증서도 맡길 수가 있고 다만 누구는 안 맡겨도 괜찮으냐? 위에 보니까 괄호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을 보증한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얘네들은 안 맡겨도 괜찮아요. 또 누구도 안 맡기냐? 거기에 한국토지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입니다. 한국토지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한국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도 안 맡겨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들은 몇 개 되는데 언제 몇 개냐? 착공신고할 때. 착공신고할 때 이런 걸 대비해서 건축공사비의 1% 범위를 맡기게 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보증서도 괜찮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도 괜찮은데 혹시 궁금할까봐 보증서 대타로 뭐가 보증서인데 65쪽 위에 박스 안에 5가지 이것이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가지 봐드릴까요? 1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보증증권. 두 번째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발행한 지급보증서 등등등 5가지. 두 번째 예증 반환입니다. 무사히 끝났다. 무사히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반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자 붙여준다.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해야 된다. 이자 붙여줘야 됩니다. 다만 보증서 예치할 때는 돈 반환할 필요가 없죠. 보증서는 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본과외 할 때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허가권자는 공사 현장에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거기 허가받은 자한테 공사 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안전펜스 설치하라. 공장 재개나 철거 등 정비를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 행정 대집행을 해가지고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은 아까 돈 맡긴 거 있죠. 즉 예치금을 사용해가지고 예치금 사용해서 대집행할 수 있고 혹시 대집행하면서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즉 대집행 비용이 이미 납부한 것보다 많다. 예치금보다 더 많다. 모자른단 말이죠. 이럴 때는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대집할 때.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괄호3호 갑시다. 괄호4호입니다.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공사의 공사가 중단된 건물로서 그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할 때 이건 자세한 규정입니다. 위에는 법이었고 이건 이제 시행령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돋보기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할 때 이제 서면으로 예치금을 사용해서 거기 다음에 정치할 수 있다. 공사 현장 안전펜스 설치, 붕괴 방지 조치. 이게 이제 행정 대집행입니다. 2년 경과됐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경과 체크하시고. 66쪽 3번입니다. 건축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 이건 큰 적어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2번 책임과 표준계약서 나오죠. 거기에 표준계약서는 잠깐 봅시다. 동그라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물의 설계입니다. 1. 설계자 제한. 이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즉 기술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사가 설계하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술자인 건축사가 설계하거나 설계를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어떤 대상인데 거기 보니까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건물 또는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건물 이 3가지. 건축허가 받는 거, 신고하는 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할 때 이 경우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설계하거라 그 뜻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축사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 표지 67쪽 위에 박스 안에 4가지. 이건 예외적으로 건축사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첫째, 받음자 키가 8제곱미터 미만인 이거 85입니다. 8을 갖다가 85로 고치기 바랍니다.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선. 이거 8을 갖다가 85제곱미터로 고쳐 놓으세요. 동그라 1번. 받음자 키가 8이 아니라
85제곱미터로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인 증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 대선 등등 4가지 있죠. 요거는 건축사가 안 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나무 읽어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설계자 업무. 그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기본할 때 제가 좀 읽어드렸어요. 해드렸고요. 착공 신고. 착공할 때는 일단은 착공 신고합니다. 요건 말씀드렸는데 기본할 때 착공 신고 대상 첫째 건축 허가, 건축 신고, 가건물 허가 이럴 때는 착공 신고하는데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공사 계획을 신고한다. 이게 착공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날짜가 없다. 날짜. 7일 전에 공사 계획 신고한다. 틀려요. 5일 전에 신고한다. 틀려요. 15일 전 틀려요. 날짜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착공 계획, 즉 공사 착수 계획을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냐? 다만 철거를 신고할 때, 철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주의하셔야 돼요. 나중에 배우겠는데 원래 7일 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기본공예 할 때 철거 신고 예정이 7일 전으로 배웠습니다. 7일 전에 신고한다. 근데 지금 변했어요.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3일 전으로 배웠습니다. 3일 전에 신고합니다. 철거할 때는 3일 전에 신고하는데 이때 3일 전에 철거하기 3일 전에 신고할 때 그때 언제 착공하겠습니다 라고 이미 착공 날짜를 적었다.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뜻입니다. 철거 신고 7일 전에 한다가 아니라 이제 3일 전에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찾아드릴게요. 개정됐기 때문에. 몇 쪽을 보시냐 하니까 건축물의 유지관리 나오는데 몇 쪽이냐 하니까 81쪽.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81쪽입니다. 81쪽 위에 거기 1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이걸 3일 전까지, 이거 전에 시험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7일 전 아닙니다. 이제는 꼭 며칠로 고친다? 3일 전으로 고쳐놔야 합니다. 81쪽. 나중에 81쪽 할 때 또 하겠지만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 나오죠? 7일 전까지. 이거를 3일 전으로 3일 전까지로 꼭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떡하네. 다시 67쪽으로 오셔서 철거 신고할 때 3일 전에 신고할 때 미리 착공 날짜를 적었단 말이죠. 그때는 굳이 여기서 착공 신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공사 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할 때는 감시자하고 시공자가 함께 서명해야 된다. 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 시공자입니다. 건축 시공자의 의무,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적은 없어요. 읽어보시고, 그 대신 거기 밑에 3번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 중요합니다. 번갈아 3번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할 때? 연면적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공사 감시하는 연면적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공사 감시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할 때? 5,000 제곱미터 이상 할 때. 연면적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공사 감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000 제곱미터 꼭 기억하세요. 연면적 합계 5,000 제곱미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사 시공자는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 감시자로부터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으면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해가지고 공사 감시자에 확인받아야 되고 이에 따라서 공사를 하여야 한다. 상세 시공도면 면적 합계 5,000 제곱미터 이상 기억하세요. 나머지 밑에
공사 현장 위반죄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읽으시고요. 이어서 69쪽 옆에 페이지입니다. 공사감리, 공사감리다. 첫째, 누가 감리자를 정할까? 거기 건축주가 감리자를 갖다 정합니다. 건축주가 감리자를 정한다. 즉 건축법상 감리자를 지정하는 자는 건축주입니다. 반면에 주택법상 감리자 지정하는 자는 주택법상 감리자 지정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우리가 심화 강의니까 좀 입체적으로 주변적인 것도 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은 건축주가 공사 감시자를 지정하고 주택법상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공사 감시자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다음 구문에 따라서 공사 감시자를 지정해서 감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를 공사 감시자로 정할 때는 공사 시공자 본인하고 계열회사를 갖다가 공사 감시자로 정해서는 안 된다. 공사 감시자를 할 때 공사 감시자가 시공자 본인이다. 그럼 말도 안 되죠. 또 계열회사다. 그럼 안 됩니다. 봐주니까. 이 내용은 주택법상 감리 규정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를 갖다가 지정하는가? 똑똑해야 되겠죠.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입니다. 1번. 다음에 해당할 때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한다. 보통은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뭔데? 기억.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두 번째, 6조 1항 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되어서 리모델링할 때 규정을 완화시키거든요. 그 15년 이상 되어서 리모델링할 때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건축사를 갖다가 감시자를 정하는데 거기 6조 1항 6호가 어딘지 찾아드릴게요. 6조 1항 6호가 뭐냐면 완화 요청할 때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나서 리모델링할 때는 완화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감시자 정할 때는 건축사를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6조 1항 6호에 따른 건축물 리모델링 찾아드릴게요. 어디냐 하니까 우리 몇 쪽이 나오냐. 완화 요청이 나오죠. 즉 29쪽. 29쪽 박스에 거기 완화 요청 대상 6조 1항 나오잖아요. 거기 6호가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6호 나오죠. 뭡니까?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건축사를 갖다가 지정합니다. 감자로. 다시 돌아옵시다. 금방 몇 쪽 봤다? 29쪽 봤습니다. 다시 우리 69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는 누굴 정하느냐? 2번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거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영역업자가 원칙입니다. 다만 똑같이 나오죠. 공사 시공자 본인이거나 계열사는 제외하고 또는 또 누구 시킬 수 있냐? 건설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건설기술영역업자 또는 건축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축사 시키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가로 열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60조에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이때만 이제 건축사를 갖다가 감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그래서 건설기술영역업자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영역업자를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감시자를 정하고 건축사는 거기에 특별한 경우만 거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할 때 이때만 건축사를 정합니다. 감시자 업무 어떤 업무를 할까? 당연한 것들이죠. 거기 기업 시공자가 설계 도서에 따라서 적합하게 하는가 확인. 니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확인 등등.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뭐 유리를 갖다가 뭐 그냥 중국산 유리 막 잘 깨진 걸 쓰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건축자재가 제대로 됐나 이런 걸 본다는 얘기죠. 또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넣을 때 철근 넣을 때 제대로 들어가는가 이런 거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현장 상주. 이거 뭐냐면 큰 건물 지을 때는 일정 큰 건물은 그 건축사나 또는 토목 분야 이런 그러니까 전체 공사할 때는 건축사부 1명 이상 그다음에
분야별은 그 분야에 해당하는 건축사부가 한 명 이상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일정한 건물, 중요한 건물 같은 거는. 그리고 이때 건축사부는 신출랭이는 안 되고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현장 상수 1. 공사 감사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을 수행해야 되며 다음에 각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부 중 건축 분야 건축사부 한 명을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또는 그 다음에 분야별은 어떻게 하냐. 토목, 전기, 기계, 토목, 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부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로 해당 공사기간 동안. 그러니까 전체는 전체 기간 동안. 다만 토목, 전기는 그 해당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이 경우 건축사부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등등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자, 신출력이 안 된다.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건물을 이렇게 상주감리하게 되냐? 올라가 보니까 세 가지. 바다문제학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시설을 제외하고 연수 또는 5계층 이상으로서 바다문제학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 세 번째 아파트. 이 세 가지 것이 상주감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읽어보시고 3번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입니다. 1번 공사감사는 공사를 관리할 때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거기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 시공자에게 시행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해야 되며 이때 공사 시공자나 시공자가 시정이나 지시시공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중지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공사 중지 요청받은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두 번째, 공사관리자는 시공자가 제대로 말을 안 듣는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권자한테 보고해야 된다. 세 번째, 이건 뭐냐면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는 거기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권자에 보고한 공사감사에게 한마디로 공사감사가 너무 까다롭게 그렇다,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는 그 공사감사 지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등 불이익 주면 안 된다. 그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가 보니까 감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너네 까시에요. 이렇다고 해서 그 보수 같은 늦게 주거나 막 불이익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군기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어서 네 번째, 감리일지,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거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리완료 보고서는 다 끝날 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리중간보고서는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았다가 감리중간보고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한꺼번에 모았다가 건축주가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모았다가 사용승인 받을 때 허건자한테 제출합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3번 다른 법률의 적용 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허용 오차 요건 우리가 쉬었다가 제5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5강에서 뵙겠습니다.